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2년 1월 29일 며칠 있으면 설날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돼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정학적, 역사문화적 배경, 그리고 한민족의 이해란 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각은 바로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 사태는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작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고요. 넓게는 유럽 간의 관계입니다. 이를테면 서방 유럽 세력과 그리고 흑해와 연관성이고, 크게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고요. 여기 중국도 부분적으로 관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역사, 문화를 살펴봤는데,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던 시기에는 스키타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연관되는데, 스키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스키타인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서양인들에게 알려진 곳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스키타인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지역을 점령한 세력들은 투르크계 민족들이죠. 그 투르크계는 동쪽의 돌골족입니다.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조상격인 슬라브인들이죠. 루스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만 결국은 13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정적 격변이 일어나죠. 몽골입니다. 몽골. 징기스칸의 선제인 바투군이 큰 명장 수부타이와 함께 이 지역을 공격해서 키예프를 점령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유럽까지 진군하다가 결국은 내부의 사태, 즉 대칸이 죽음으로 인해서 철군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역 전 러시아 일대는 킵차크 칸국이 만들어졌는데요. 킵차크 칸국은 바로 몽골 제국의 4개 한국 중에 하나인 킵차크 칸국입니다. 킵차크 칸국이 240여 년 이상 이 지역을 점령 통치했고요. 그리고 서서히 내부 분열로 인해서 약화 붕괴가 되고, 이 틈을 타서 다시 루스죠. 이렇게 키예프 공국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인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결국은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러시아와 원래 키예프죠, 우크라이나 간에는 풀릴 길 없는 그런 복잡한 갈등, 즉 애증의 관계가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시 그런 것들이 관련이 되죠.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는요, 지정학적, 즉 이해에 기초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화적 관점, 지심학적 관점, 이런 역사 속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라든가 아니면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키타이 문화의 연관성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왜 우리랑 연관이 있을까? 실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고, 유럽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스키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스키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 특히 청동기 문화는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즉 스키타이 문화 그리고 시베리아 연관된 것을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설들이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양 지역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있었던 청동기 문화보다는 동쪽에서 더 오래된 문화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특히나 스키토 시베리아 연관된 것보다도 현재 요소지방을 중심으로 한 청동기 문화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처음부터 스키토 시베리아의 청동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키토 시베리아, 즉 철기 시대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화를 영위하는 이 문화가 막강한 기마 문화와 함께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형적인 큰 격변을 유발시켰고요. 그것은 중국 지역이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역사상에서 고대 국가가 탄생하거나 또는 정적 격변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조선, 고구려, 신라 이런 유목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 스키타이 문화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전형적인 스키타이 문화라고 부르는 문화 유형이 시작됐는가? 동쪽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서쪽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문화의 성립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터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가설에 따르면 8개의 큰 길과 작은 길들이 합쳐져서 이 땅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긴 것이 바이칼 루트하고 알타이 루트예요. 그런데 이 두 루트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청동기 문화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청동기 문화는 요소지방이라든가 한반도 북부에서 발전한 청동기가 아니라 바로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부르는 이렇게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까지 여겨지는, 즉 흑해 북한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화의 흔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스키타이 문화는 우리랑 연관이 깊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혈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북방몽골로이드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방도 원래는 북방몽골로이드가 아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북방몽골로이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키타인들은 아마도 북방몽골로이드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도파이트 아리안 계통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동쪽에서 가는 세력들은 북방몽골로이드니까 이거 우리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역시 이들은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타이어는 확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알타이어 중에서도 투르코 계통, 돌고리죠. 그리고 몽골어 계통, 여러분들이 몽골로 이해하잖아요. 이게 우리랑 가장 깊어요. 나머지 퉁구스계가 있지만 그건 빼고요. 이렇게 투르코나 몽골어 계통 사람들이 서쪽으로 계속 진군해서 우크라이나 지역, 더 서쪽으로 하면 폴란드 지역, 그리고 헝가리,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동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쪽까지 지배했다, 정복했다, 이건 논리의 비약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서쪽에서 주민들과 문화가 이동해 왔듯이 동쪽에서도 문화와 주민들이 이동해 갔다. 단 동쪽에서 간 세력들은 기마군단 그리고 군사를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서쪽 지역에 가서 정복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좀 더 파급력은 센 것이죠. 자, 문화를 보시죠.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는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룬 것을 청동기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스키타인들이 발전할 때는, 그때는 청동기 시대는 아니고 초기 철기 시대예요. 그러나 청동기 문화를 영위했다는 것이죠. 스키타이 문화 그러면 청동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적 특성이 기마 문화였었죠. 그리고 황금 문화를 특성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서 발전했냐면은 서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지역, 즉 흑해 북한 지역이죠. 동쪽으로 살짝 오면은 바로 흑해 동쪽에는 카프카스 산맥이 있잖아요. 나이 든 분들은 코카사스 산맥을 배우셨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동쪽으로 하면 볼가강 하류가 있고요. 그리고 카스피해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오면서부터 다시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남쪽으로 가는 길은 오아시스 로드예요. 중앙아시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살짝 시베리아로 올라가면서 남시베리아죠. 그리고 바이칼호의 남쪽을 스쳐가면서 몽골 초원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만주 지역을 거쳐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북쪽 루트가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발전했던 스키타인들의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왼쪽에 보면 우리 고조선에서 발견된 청동으로 만든 이 투곡 방울이거든요. 끼우는 겁니다. 창대라든가 낙대에 끼우는 건데, 이 방울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키타이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청동 장식 팔주령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림을 확대시켜서 정확히 보게 되면 여기에 촘촘하게 정밀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스키타이 문화와 연관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키타이 황금이라고 그래서요. 러시아의 국립 에르미타즈 박물관에 소장된 거거든요. 소련이란 말이 보듯이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991년도에 전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립미술관에 가서 황금전을 봤어요. 제가 마침 주책과 연관이 돼서 저는 아주 자주 가서 보고 이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증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부터 스키타이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이 황금전을 계기로 해서 제가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로 스키타이의 얼굴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스키타이 문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원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조금 내려오게 되면 신라시대 때도 영천 어운동에서 발견된 말 모양, 호랑이 모양의 그 빠크를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스키타이 문화의 동물 문양 또는 장식품과 거의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스키타이 문화는 그 이후에도 영향을 주었구나. 이때 스키타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월도 많이 거쳤고, 그리고 동쪽 끝에 오게 되면 오늘날의 동몽골 지역과 몽골이 만나는 지역에는 오르도스 지역이라고 있어요. 보통 오르도스 문화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문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 그러지만 크게 보면 흉노 계통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키타이 문화가 신라에게도 영향을 주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관계가 깊어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영위했던 문화가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관계 깊죠. 자, 이거 유명한 건데요. 역시 제가 몇 개 자료를 통해서 뽑은 건데, 스키타인들이 황금으로 만든 사람들이 황금으로 만든 뿔 모양의 잔에다가 놓고 마시는 신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sacrifice라고 하죠. 희생.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피를 공동으로 마시는 것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에도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똑같이 동물 모양을 하면서 뿔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스키타인이라고 여겨졌던 아리아인들과 직결됐던 페르시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당연히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신라라든가 가야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이거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신라와 가야 것만 보여주지만 신라에서는 더 나오고요. 이렇게 스키타형의 뿔잔들 이런 것들은 쭉 동쪽으로 오면서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남쪽에서는 페르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온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남쪽은 가야와 신라에서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키타이 문화고 이 중에 일부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기마민족 정복과설이라는 에가미 나미여설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론은 허가 있습니다. 자, 신라에 가니까 이렇게 기마형 토우들이 있죠. 기마문화, 그 위에 타 있는 기마무사, 그리고 말 잔등에 있는 이런 등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복이죠. 쇠솥입니다. 역시 전형적으로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 문화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격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단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들은 그 오랜 후까지도 똑같이 이런 문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주라는 게 변하겠습니까? 동일한 생태환경 속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타는 거 다 똑같죠. 그러니까 동복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국을 끓일 때,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스키타이 문화의 특징 그러면은 이를테면 짧은 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자형, 이게 만궁이라고 그러죠. 타격력이 좋은 이런 활, 이게 바로 스키타인들의 무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많이 발견돼요. 오르도스 지역에서는 워낙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요소지방쯤 가게 되면은요, 세 가지의 청동칼 양식이 나와요. 이렇게 오르도스 지역에서 내려왔던 말 그대로 유목민족들의 칼 붙어 있는 거죠. 서남쪽에서 올랐던 중국형의 칼, 그리고 바로 우리 거죠. 비파형 동검이죠. 요소지방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북방계 무기들이 계속 우리 쪽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정치사에서는 영향을 준 거죠. 자, 보세요. 대구 지역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서 조형 안테나식 동검, 안테나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칼끝이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만이 아니라 북만 지역에서 농몽골에서 다 발견되는 건데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발견되니까 스키타이 계통의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거나 오거나 할 것 없이 연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너무 전파했다는 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영토를 무조건 넓히려고만 그러지 마세요. 고구려의 생활문화나 예술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신라가 이상하게도 5, 6세기에 경주에 가면 대능원이라고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그 대능원에 있는 고분군들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흉노적 요소, 북방 유목문화적 요소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스키토 시베리아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금관청에서 출토됐던 금 허리띠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봐요.
금관은 사실 현재까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신라거든요. 그런데 스키타이 문화계통에서는 몇 군데서 금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황금 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라의 이 시기에 찬란했던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란 세공품들이 있죠. 많은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바로 신라 경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계림노 14호 고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칼이죠. 현재 3개 정도만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라에서 발견이 됩니까? 정말 독특한 형식이고 우린 주로 긴 고리칼, 즉 환두대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뛰어난 장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보시고요. 그 내부에서의 독특한 문양들을 보세요. 경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사용했던 특별한 집단이, 정치적 수장이 신라에 와서 여기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워요. 신라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계림노 14호 번에서 발견된 이 칼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930년대 연해지에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의 백성들이죠. 이들이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결국은 한밤중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달려가서 그 중간에서 많이 죽거나 다치고 결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내버려졌는데요. 이들이 옛 소비에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현재 흑해 지역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흑해를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그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그게 94년도예요. 그 사람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군함을 몰고 흑해 깊숙이 들어와서 러시아 항구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들은 서쪽 끝까지 갔고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직결된 지역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 지역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기획한 겁니다. 3번에 걸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지정학적, 역사문화적 이해와 그리고 한민족과의 연관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과 함께 제가 쓴 설명문을 보시게 되면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교재로 삼거나 또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방향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되거든요. 좀 길어요. 지나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시니까 제가 가능한 축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깁니다.